자, 그럼 먼저 돈이 되는 이슈,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인데요. 경제 아주 해박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돈 벌자 전 출연진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나에게 돈이란? 돈은 피와 같다. 피와 같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글쎄요, 개인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 많아도, 너무 진짜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돈이 없으면 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뭐 중용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지만 자신에게 적당한 재산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돈에서 피해서 중요까지 네. 갔는데요. 나는 돈을 좀 벌어봤다? 아니다.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또 벌어도 봤고요. 또 뭐 큰 손실도 본 적도 있고, 사람이라는 건 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건 부침이 있는 거니까 뭐 실패할 때가 있으면 또 성공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누구한테나 다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예,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돈 벌기 쉽다? 아니다. 돈 버는 거는 일단은 돈을 모아보는 사람만이 돈 버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돈을 모은다는 게 애초에 이제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좀 모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은 사람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돈을 버는 게 좀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의 경험에 대한 어떤 축적, 이거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뭐 학생들은 이제 공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1등을 해본 사람들이 1등을 해보는 것처럼 돈도 모아본 사람들만이 나중에 돈을 갖다가 큰 돈을 벌어도 금방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돈을 또 쉽게 벌더라. 네. 제 경험입니다. 예, 예. 명언을 해주셨는데요. 성공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면 할수록 돈 네네. 벌기는 쉬워질 수 있다. 예, 예. 네, 그 경험을 좀 많이 쌓아가는 돈 벌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유럽중앙은행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ECB가 금리 빅스텝을 선택을 했어요. 네네. 네, 좀 0.5%포인트 인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행보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유럽 경제 상황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미국에서도 이제 그 은행 위기가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유럽의 은행 문제는 더 심각하고 고질적인 겁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에 주목하는데 그게 이제 세계 9위의 은행이니까 그 규모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사실 스위스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 은행이라든지 프랑스 은행이라든지 사실 건전성에 굉장히 큰 의구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 50bp, 그러니까 빅스텝을 밟았다는 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25bp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실제로 그 유럽의 상황이 진짜로 어렵구나. 아니면 유럽의 은행 위기들이 진짜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사실은 50bp 인상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여전히 뭐 10%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50bp 인상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신뢰성을 갖다가 제고할 수 있는 방책인 거고요. 또 50bp 인상을 함으로써 지금 유럽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하셨지만 이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참 단언하기는 좀 힘들죠.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은행 아니었습니까? 가령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식의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불거졌냐면은 그 크레디트 스위스의 직원들이 UBS로 이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불법 사찰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그린실 캐피탈에 어떤 총탄을 맞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비룡의 아케고스로 포탄을 맞은 거죠. 네. 그러면서 22년도 같은 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은 사실은 그 벌써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또 현금이 쪼그라든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채, 그러니까 그 크레디트 스위스가 빌린 장기채권을 발행하고 빌린 돈들을 갖다 계속 차환을 못하고 갚아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빚은 갚고 예금은 빠져나가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한 건데요. 어쨌든 뭐 그 스위스 당국이 5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조 원 정도 되죠. 이걸 긴급 유동성을 갖다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만 해도 우리 유동성 아무 문제 없다 CEO가 그랬거든요. 근데 냉큼 받았어요. 540억 달러를 네.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위기는 일단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한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가령 지금 중소규모 은행도 좀 위험해. 조금 위험한 은행에서 아니면 불안하다. 또 네. 문제 있는 은행에서 중소규모 은행에서 대규모 은행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 네. 그런 자금의 어떤 대이동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은 일단은 좀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그 중소규모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국의 대형 은행 11곳이 공동으로 300억 달러를 갖다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단 잠잠해진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이 ECB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그 기존의 이제 ECB의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내가 얼마를 올릴 거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요. 근데 이번엔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의 어떤 그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침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그 몇 퍼센트를 갖다가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뭐 다음번에는 한 25bp 정도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예, 예. 또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이 기업은행이 네. 지난해 기준 배당 성향 31.2%로 책정을 했는데요. 네.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배당 성향을 갖다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높이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민간 금융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이익을 거뒀으니까 배당을 늘리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기업은행 배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재부 같은 경우가 한 50% 이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속 그 배당 성향을 높여 나가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그 정부 쪽의 어떤 이끌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판? 네. 뭐 이런 비판도 한편으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냐면은 네. 사실 4대 금융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높이지 말라고 사실은 정부에서 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유독 기업은행의 어떤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거는 결국은 국책은행이니까 사실 국책은행이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경우는 기재부의 몫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거죠. 예. 네. 네. 사실 배당 성향이 높아지니까 기업은행 할 걸 그랬나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네, 이 시중 4대 금융지주도 사실 역대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주주 환원 배당금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의 건전성 관리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어떤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정부가 이렇게 건전성을 관리를 갖다가 압박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치금융의 어떤 대표적인 뭐 예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때마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이제 그 어떤 은행 위기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건전성을 갖다가 사실은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될 수준이 있죠. 또 특히 국내 은행은 안전하냐고 할 때 사실은 마냥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가령 뭐 조그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PF 대출 문제들도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모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쏠린 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만약 경착륙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큰 은행들이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라 이런 네. 어떤 건전성 압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왜 기업은행은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져가면서 우리한테는 건전성을 유독 강조하면서 배당 성향을 낮추라고 하는 거냐 이런 어떤 비판들.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겠죠. 민간은행의 어떤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이거 일방적으로 배당 성향을 낮추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네, 이런 네, 불만이 네.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네. 참 딜레마네요. 네네. 자, 이 마이크로 LED가 네. 스마트워치에 도입이 된다는 소식인데 네. 마이크로 LED가 왜 워치에 쓰이게 되는 걸까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OLED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빛 번짐 현상이 적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에 도입하는 거는 이게 애플에서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스마트워치 같은 거 고해상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LED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하이엔드급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 뭐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건데 이러면서 마이크로 OLED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상품 가치를 높인다. 네. 뭐 이런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강하게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애플은 또 이런 전략을 짰는데 네네. 사실 마이크로 LED 시장 성장이 좀 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뭐 0.3%에 불과하니까 마이크로 LED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이게 앞으로 뭐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가령 뭐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가령 로봇 시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아니면 10년 이상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인 어떤 구조적 판을 흔들면서 성장하는 어떤 산업들인 거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게 되면 성숙된 시장이고 여기에 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뭐 나온다고 해서 그 시장 전체에 어떤 구조적으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디스플레이 네. 주가가 예. 네, 모멘텀은 뭐가 없을까요? 디스플레이 주가? 모멘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네. 일시적인 모멘텀, 가령 일시적이다. 뭐 일시적인 모멘텀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 뭐 또 이쪽 디스플레이 쪽 분야에서는 사실 중국 업체의 약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술 격차도 그렇게 뭐 하이엔드급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은 뭐 중간 규모 정도까지는 거의 중국이 다 따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폭발적인 주가 모멘텀을 갖다가 기대한다?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약간 좀 쪽은. 의문인 그러나 상황입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네네. 그래도 애플에도 사용이 되면서 이번 네네.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인데 네네. 네. 예,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겠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초창기에 좀 쓰여가지고 성공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령 뭐 애플에서도 만약에 쓴다 그러면 삼성에서도 이제 쓰려고 하겠죠.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네. 있겠죠. 예, 예, 예. 여지는 있으니까 네네네네. 우리가 관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 첨보 2차 전지주 주가가 날아가는데 이 주가 사실 못 가고 있어요. 네. 네, 그 지금 현재 첨보는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네, 이 첨보 1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일부기 실적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첨보 주가가 왜 못 갈까라는 걸 갖다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 액 같은 게 이제 주목하죠. 근데 그쪽 부분으로서는 사실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터리 부분의 양극재 부분에 비해서 그 포션이 워낙 적으니까 네, 현재 이제 날아가고 있는 회사들은 그 리튬이라든지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신나게 날고 예, 있는데, 신나게 날고 있죠. 그다음에 네. 양극재 업체들이 주로 날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거는 뭐 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1분기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분기 실적 첨보. 전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 중국 경제의 어떤 둔화 가능성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